빨간불 들어와 있네. 하면 돼. 오늘 뉴시스 2025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오늘 날짜 기사네요. 빅터 차, 이 트럼프 만나기 전 시진핑 만날지가 중요 포인트. 뭐, 중국에 이번에 나도 이 중국 시진핑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의 전승절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또 10월 달에 경주에서 오페크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진핑을 또 초대하려면은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우리가 먼저 정승절에 가지고 또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행포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뭐 우선순위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동맹이 다 물 건너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하고 가까이 긴밀하게 해서 한반도가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롭다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9배나 낼 필요가 있어요?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오키나와 가서 연합훈련 한다는 건 뭐예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패권을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 미국하고 소련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한반도가 이데에 오르기 싸움에 그 참 대리전을 치렀는데 이 지금 러시아 저 트럼프는 각 전쟁에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뭐 자기들 한국은 북한하고 같이 전쟁해라. 그러면 핵을 갖게 하든지. 그리고 뭐 철수해버리겠다. 주한미국 언제든지 철수하겠다. 딜을 하자. 딜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철수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동맹 무시하는 이런 안보 처사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린 더 이상 미국을 동맹을 형제 국가로 그렇게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게 됐습니까? 주한미군은 마치 한국의 뭐 주한미군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뭐 기여를 하고 무슨 오늘날에 뭐 자기 덕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 여기에 관여하기 전에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반도는 아주 안전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소련하고 패권 그 싸움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르는 남북이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소련 측 하나는 미국 측 이렇게 됐죠. 그 전에는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베트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베트남 전에 뭐 미국 전쟁에는 전부 갔던 우리 한국이 지금도 고엽제 피해로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는 걸 정부가 다 그 치료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트남에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죠. 니들 알아서 해. 뭐 아시아인은 아시아끼리 알아서 전쟁하고 우리 미국 빠진다 그러고 빼버렸어요. 미국이 빠지자 베트공이 베트남을 이렇게 저기 그 침공하면서 이 하나로 통일이 되니까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뉴시스 2025년도 7월 10일자 빅터차 이 트럼프 만나기 전 시진핑 만날지가 중요 포인트.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트럼프가 뭐 미국에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9배를 해주지 않을 때는 또 관세에 대해서 뭐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에 그 미국의 해구산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만, 한국, 일본한테다가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미국의 자국 기업도 알래스카 가서는 기후적인 1년에서 뭐 몇 달밖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뿐더러 기후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고 거의 매장된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이렇게 환경에 오염을 했을 때는 몇 천조의 돈이 들어가는 오히려 바가지 씌우는 그런 것을 알아내고 나서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거기 가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미국 기업이라든지 모든 세계적인 기업이 모든 것을 데이터를 해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까 철수해버린 것을 트럼프는 미국의 해구산을 도움을 받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한테다 이것을 가지고 관세에다가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사기성이 강하고 더 이상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면서 우리 피 빨아먹는 거죠. 무슨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뭘 했습니까? 미국이 여기 동북아시아의 패권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을 때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징기스칸이 그 엄청난 대장정으로 토벌을 했을 때도 그 통일을 하고 많은 나라들과 뭐 그렇게 정벌을 했을 때도 우리 한국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서도 우리 한국은 전혀 흔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냈어요. 지금 뭐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잖아요. 좋은 관계로 이웃을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이 소련을 겨냥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을 해서 메가드가 신우주까지 끌고 나가려니까 우리는 조그만 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끝까지 하지 말고 러시아한테 다 절반 줘라.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가드를 끌어내렸죠.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메가드 장군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은 없어도 메가드 장군의 동상은 있어요. 메가드는 이왕 내친 김에 신우주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우리는 그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드를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조그만 땅이 필요하지 그쪽은 소련 줘라. 절반씩 나누자는 거죠. 절반씩.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그만 땅만 필요하다. 조그만 건 뭐 제주나 부산만큼만 밖에 필요 없지. 신우주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절반을 갖다가 소련한테 주라. 패권 싸움에 우리 한국과 남북이 분단이 되는 그런 고통은 지금 이 미국이 여기에 관여해서 이런 패권 전쟁을 우리 한국이 대리전을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트럼프가 생생 내릴 게 아니라 이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것은 미국이 했다 나는 보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5천년 역사 중에 전혀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9월 중 전승절 참석 여부 주목 관계 재조정 신호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한국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그 전에는 거의 가능했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갖다가 억제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 왜 친해져야 됐느냐. 중국은 이 인도태평양 연안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영토 분쟁에 휩싸여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패권 싸움에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하고 또 인도태평양 국가들하고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거기 가서 싸운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중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진 한국에다가 핵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폭탄을 던지겠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주한미군하고 같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러시아하고 같이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지정학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국 위주로 모든 그 주변 국가하고 적을 만들고 많이 그래 줌으로 있어서 미국하고 가장 현명으로 맺은 좋은 동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은 동맹은 다 필요 없고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에 유리하면은 가해자인 러시아 푸틴하고도 대화하고 그 우크라이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 패싱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을 본 유럽 연합은 우리가 더 이상 트럼프 미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방이 이쪽으로 많은 무기들을 사들이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유럽에서 러시아를 많이 지금 겨냥하고 견제해서 미군이 사방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 편을 들고 이 우크라이나를 패싱시켜버리고 또 유럽을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유럽들을 다 패싱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만이나 한국이 주목하게 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트럼프는 이 중국 시진핑하고 대화하면서 내 대만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다 뭘 줄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 러시아하고 밀월 관계에 있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자꾸 제스처를 쓰고 트럼프가 거질 당하면서도 계속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전부 빼버리려고 그래요, 미국은. 그러면서 9배의 그걸 늘리고 또 윌 스트리트 저널지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심리전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9월 중전승절 참석 여부 주목하고 관계 재조정 신호. 나는 이거 참석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 이 방미 협상 시작 10월 마무리 계획할 듯 그랬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승절에서 트럼프가 참석한다면 트럼프하고도 먼저 그 중국의 시진핑보다는 중국에서 만약에 트럼프를 만났다면 먼저 동맹국인 트럼프하고 먼저 나는 동맹을 뭐 정승절에 초대해 참석은 갔지만 먼저 이렇게 정상회담은 미국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동맹이니까. 미국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차 전략국제연구소 한국 석자가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정상과 먼저 회담할지 향후 외교의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중국의 그 초청이지만 먼저 중국 시진핑보다는 미국 트럼프하고 같은 동맹이니까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흘려보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더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면은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이 우선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진핑과도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됩니다. 뭐 한반도 주변이 평화를 유지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망성이 없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같이나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하고 냉전 체제를 하고 점점 이 땅에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서로 각박해지는 것보다는 그 문재인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주한미군 뭐 9배로 올리라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만 위해서 있습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이 가지고 워싱턴 DC를 갖다가 그 미사일 갖다 올리면은 주한미군은 사드가 바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본토와 평택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성 사드가 배치되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 전부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가서 그 합동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반도에 위협을 가져온 것입니다. 뭐 주한미군이 뭐 이 지역에 많은 방어를 한다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윤석열 정부가 그 반대급부로 양날의 칼로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케이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깎아준 거예요. 이미 한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싸움에 주한미군이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한국을 불바다를 만든다는 거야 이게. 근데 무슨 주한미군 주둔비가 9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그 트럼프도 지금 중국 정순절에 초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정승절에 올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오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이 초대는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관계를 긴밀하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 것만이 주한미군이 이렇게 9배의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차석자는 9일 현지 시간 CSIS가 개최한 한미 경제 재설정 전망 기회와 장애물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달리 아직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죠. 국내 정세라든지 또 해외 정세가. 차석자는 이 대통령 중국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혔다며 그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안보와 경제 측면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같은 동맹인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죠.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및 북대서양 조약회의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모두 놓쳤다며 현 정부 주요 결정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할지 여부라. 그러면 안 되죠.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먼저 진행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하고 먼저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 대통령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트럼프가 동맹국을 개떡으로 치든 말든 일단은 한미 관계가 우선이죠. 이 대통령 9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지가 두 번째 결정 포인트라면 나는 이건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가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죠.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직접적인 경제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중국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신호이자 전략적 신호라고 해석된다. 지금 미국이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우리도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을 무슨 위험 속에서 무슨 보호하고 있다는데 지금 인도 태평양의 합동 훈련이 뭐고 뭐 이 한반도는 미국의 주적 세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서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거 한국이 모욕한 말입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전쟁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오키나와에 주한미군이 가서 싸우고 전쟁을 갖다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거점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미군이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싸울 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는 걸 중립을 지키겠다는 걸 분명히 말해서 우리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엔 중국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광범위한 인식과 경제적 압박을 받는 역사가 있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전반적인 평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석자는 한국이 이 대통령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 1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며 방미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해 10월까지 마무리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투표로 해석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엔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171석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당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아직도
아직도 이게 다 이기적이고 무슨 그렇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자기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고 거기서 뭐 정의를 찾고 뭐 바른 길 찾고 정의를 찾고 바른 길을 못 찾아서 탄핵 31명 줄탄핵 당했습니까? 대통령직을 갖다가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그런 꼴을 당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무슨 죄로 인해서 갖다 탄핵당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뉴스에서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빅터 차 이 트럼프 만나기 전 시진핑 만날지가 중요 포인트 그랬는데 나는 여기에서 시진핑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 만약에 중국 정승절에 트럼프가 온다면은 제일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9배를 주둔비를 요구하고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하고 좋게 평화를 유지하면 잘 지는 것이 굉장히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제 오늘 부어스라는 뭐 처음 들어본 건데요. 부어스예요. 8천억 규모 한국 K9을 추가 구매한 이 나라 K무기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 K9이 엄청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3배로 많이 수출되고 있잖아요. 8천억 규모 한국 K9을 구매한 이 나라는 K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K9을 추가 도입한 노르웨이 국방 전략의 분기점이다. 노르웨이가 바로 러시아하고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끼어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찾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쟁을 계속하면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원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는데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패싱시켜버리고 러시아의 가해자인 러시아 푸틴 편을 들었다는 거죠. 이러니까는 유럽의 유럽 연합이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가지고 다시 이렇게 군사 무기를 새로 재부장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돼 있고 유럽 연합 자체 내에서 그 군사 무기를 하는데 공동 그 자금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가능하는 그 유럽 EU 국가에서 방산에서부터 무기를 구입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6, 7년씩 걸리고 그런데 한국은 뭐 몇 개월부터 뭐 1년 안에 다 잠수함까지 만들어 줘버리니까 빠르게 갖다가 주고 1년 안에 다 그 무기를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EU 국가에서만 뭐 모든 무기를 갖다 그 자금을 쓸 때는 EU 국가에서만 돈을 사줘야 된다 그런 거 있지만 한국은 예외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전쟁 끝나버리고 다 망한 다음에 6년 7년 후에 받으면 뭐합니까? 한국은 1년 안에 뭐 자주파 같은 건 2, 3개월 안에 나는 배달되는 줄 아는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이미 도입한 K9 자주포를 추가로 23을 더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가져간 사람들이 왜 이러냐? 우리나라는 이런 유럽 나라처럼 넓은 이 지형이 없고 산락이다 보니까 실제 한국이 말한 액수보다 넓은 들판에서 쏴보니까 더 멀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능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넓은 평야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 뭐 50까지 나갔는데 우리는 40까지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50이 너무 넘게 나간다. 그럼 노르웨이 정부가 이미 도입한 K9 자주포를 추가로 23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4월 4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핀마르크 여단어 포병대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예산 약 56억 노르웨이 크로네로 약 7,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입은 이미 확보된 옵션을 통해 실행될 것이 명시되었다. 한번 K9 자주포를 사간 24개를 사갔는데 K9 자주포를 사갔는데 추가로 또 23문을 또 24개를 더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는 국회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이며 유럽 안보 환경 변화 속에 노르웨이가 의회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8천억 규모 한국 K9을 추가 구매한 이 나라 K무기에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 끝에 선택된 K9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노르웨이가 M109A3 자주포 대체 사업에 착수하면서 PZH-2000 CAESAR 한국의 K9 미국의 M109 업그레이드 등과 경쟁했다. 결국 하나 디펜스 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0년 초 약 2.1억 달러 초 규모의 초기 계약을 따내면서 23문 K9 탄약 운반차 K10 6대를 도입했다. 당시 주 노르웨이 한국 대사가 창원 공장을 방문해 추가 옵션 의향을 전한 바 있으며 이번 23문 추가 도입은 그 예견된 결과였다. 혹한 눈지형 극복에 K9이 선택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K9 자주포는 영하 40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서 핀란드의 시험에서 영하 32도에서도 완벽히 작동했다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도 견디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가 영하 32도래요. 영하 32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을 입증했다. 또한 1000마력 엔진과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 40km 이상 사거리가 15천 내 3발 분당 6 내지 8 MRSI 사격 능력 등을 갖추어 혹한 설치 수습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산악지대에서 쐈을 때에 이건 한 뭐 50 갑니다 한데 실제 해보면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K10 탄약 보급차와 함께 운용 시 영하의 핀마르크 지역에서 효율적 보급과 사격 지원이 가능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에게 전략적 무기가 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 노르웨이하고 이 러시아하고 근접한 나라들이 전부 지금 대개가 EU 국가 나토 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사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죠.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미국 자체에서도 니들은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확대되는 글로벌 수출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 상승세. 그리고 폴란드가 이 뭐 자주표와 우리 한국의 비행기를 사가지고 가서는 이거 1년 만에 다 이것이 들어와서 실제 배치되니까 그리고 성능도 좋고 값도 저렴하면서 빨리 갖다 물건을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주문하고 나서 길게는 6, 7년씩 또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데 한국은 1년 안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의 현대하고 하나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했는데 1년 안에 납품하기라고 두 회사가 같이 이렇게 원팀으로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은 한국이 빨리빨리 하고 성능도 좋고 값싸면서 빨리 수주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확대되는 글로벌 수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세. 노르웨이의 추가 도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 기여하는 사례다. 써보니까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지난해 루마니에서 K9 54문과 그러니까는 이 폴란드가 한번 가져가서 이 나토 동맹국들의 정상회담에 가서 한국의 것은 1년 안에 다 납품되고 값도 싸면서 성능 좋다 이렇게
폴란드 대통령이 갔다가 거기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광고 효과도 있었죠.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K9 53호가 K 36대를 계약을 따냈으며 올 초 인도와도 백문 계약에 합의했다. 인도도 백문을 K9 자주포를 백문을 가지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K9은 한국, 튀르키예,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에 이미 수출된 상태다. 이 K9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노르웨이까지 추가됨에 따라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준다. 써본 사람이 또 추가 주문한다는 거죠. 연계되는 국방 강화 다방면으로 방위력 보강한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외에도 해상 기뢰 대응 능력 확보와 공군 기지 숙소 건설 다양한 국방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상 기뢰 대응 프로젝트에는 약 39억 크로네를 투자하며 웨를란드 공군 기지에는 7억 크로네 규모의 숙소가 신축된다. 이는 유럽 북부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에서 방위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근데 이 EU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은 주로 EU 국가의 방산 산업에 그래서 사라고 하지만은 그게 너무 기니까 한국으로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빨리 갖다가 주고 당장 전쟁이 그 무슨 6년을 7년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 불안 속에 방위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EU 국가 나토 국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토 EU 연합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북극 전략 요충지 K9으로 확보하는 화력 우위. 핀마르크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북극 전략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노르웨이는 자국 최전방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포변 정력을 2배로 확대하게 된다. K9과 K10으로 구성된 셋업은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해당 지역에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북극 및 유럽 북부의 북부 안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광활한 데서 이렇게 쏴보질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넓은 땅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넓은 땅에서 해보니까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더 강력하고 여러 가지 K9 자주포가 구입해 간 나라에서 더욱 또 추가 구입하고 이런 건 참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굉장히 큰 뉴스죠. 이제 또 하나는 매일경제예요.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보름 만에 5억 떨어졌습니다. 약발 먹히는 초강력 대출 규제 효과 살펴보니라는 건데 이번에 나는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을 때 두 손 놓고 있을 때 참 어떤 조치를 취하려나.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이제 일가구 1주택까지 갔다가 강남 사람들 전부 또 세금 물어서 노인네들까지 허리 휘게 만드나 이제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은행 대출 받아서 강남 지역에 투기하려는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한 거죠.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은행빚 얻어서 강남 3구하고 용산 몇 군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6억 이상을 이렇게 이것을 갖다 제한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일단은 투기 세력을 자기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뭐 강북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쪽에 값싼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 능히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강남 상고하고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은행빚까지 얻어서 거기서 가세하는가. 물론 뭐 저기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저기 저 신혼부부들은 전세 뭐 자금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6억까지면 전세 아파트 안 가고 일반 다른 빌라라든지 단독 6억까지면 전세 들어가죠. 뭐 그리고 또 강남에다 해야 되나요? 좀 더 저렴한 서울 시내 뭐 강북이라든지 뭐 강서구나 또는 이 또 경기도 쪽에 요새는 전철이 잘 돼 있어서 20분이면 서울 강남에 도착하는 경기도가 많잖아요. 상승세 꺾인 서울 부동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이것은 이재명이 잘했다고 봐요. 강남 송파 반토막 수준. 이거 뭐 국민의힘당 야당은 딴소리 하고 난리인데 난 처음부터 이거 잘했다고 봤어요. 그것은 꼭 집어서 핀센트로 꼭 집었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 상구하고 뭐 저기 용산구 이쪽으로도 투자하려 했던 건 투기 세력이죠. 그리고 무슨 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현금 가지고 집이 살 사람 이미 다 샀죠. 그 현금을 갖다 보유했다 해서 다 부동산 사겠어요? 다주택자 세금이 엄청나는데 그래서 똘똘한 집안치로 다 있던 저기 집들도 다 단순화시키고 하나로 이렇게 똘똘한 집안치로 지금 몰리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뭐 현금 가졌다 해서 집을 뭐 수십 채를 사서 지금은 세금 때문에 그렇게 못 되죠. 그래서 강남 송파 반토막 수준이고 간망세 커지고 매수 문이 뚝.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결정.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6억 이상 강남 상구하고 이 용산 이쪽으로 지금 6억이 이 저기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의 첫 번째 것은 나는 효과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의 효과가 가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윗수죠. 문재인 정부는 전부 다 강남 사람이 무슨 원수졌습니까? 중산층을 다 없애서 서민 만들어버리고 참 급등세를 이끌어 가던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상승률이 2주 연속 줄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6억 이상 대출 규제하는 거 이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일 첫째 주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9% 오르며 23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0.43에서 0.40, 0.29에서 2주 연속 줄었다. 계속 저기 올라가던 것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죠 매우.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묶은 초강경이 6.27 대책으로 내놓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핀센트 형식으로 다른 국민들을 한테다 영향 주지 않으면서 은행돈 빌려가지고 강남권에 그 시세 차익 노리려고 투자하려는 사람을 잡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특히 강남구는 0.73%에서 0.34%로 서초구는 0.65%에서 0.48%로 송파구가 0.75에서 0.38%로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자치구들의 집값 상승률이 일주일 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층은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25일 27억 2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찍었다. 그러나 규제 직후인 지난 7일에는 같은 평이 23층이 5억 이상 하락한 22억에 중개 거래됐다. 5억이 떨어져 버렸네요. 집값 하락기에 세금을 줄이고자 진행하는 증여성 거래라는 추정도 인근 중개업소에서 나왔지만 사실치는 않다. 상승폭 축소된 서울 집값 엄청 내려갔네요.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37%, 성동구가 0.7% 등 마용성 집값 상승률도 주춤했다. 오름세가 여전히 서울 평균 이상이지만 전주 대비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한풀 꺾었다는 소리죠. 강동구도 0.29% 오르며 전주 0.62%보다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강동구에서도 0.62%가 0.29로 내렸어. 거의 뭐 절반 이상 떨어졌네요.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면서 일부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히 한 만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연 2.5% 동결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보름 만에 5억 떨어졌습니다. 약발 먹히는 초강력 대출 규제 효과 살펴보니 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죠. 지금 이 6억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갖다가 고정시킨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뭐 지금 오늘 매일경제에서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겸 후보 교체 사과한 야 혁신위 과거 단절 당헌 당규에 새기겠다. 미친 것들이죠. 첫 회의서 사제문 발표 14일부터 15일 혁신안 당원 투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겸 사태와 탄핵, 친윤개혁 중심의 당 운영, 이준석 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등 당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
나는 이 사과가 되기 전에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에요. 거대 171석이 거기에서 이 서울중앙 그 2022년도 서울중앙 그 선거위원회 그, 그 누구였죠? 그 총 관리 뭐였어요? 그 장관급에 속하는 그 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민주당의 주요 인물하고 선거 내내 비밀폰으로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 비밀 통화 저기 했던 그 폰은 돈이 갖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이 다 지불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공정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내내 민주당의 주요 인물하고 같이 계속 비밀폰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재자 투표에서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은 이 정상적인 국내 저기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그게 50표가 무대기로 나오기 전에는 171석이 되기 전에는 120석 정도 했겠죠. 민주당 121석 정도 120석 정도 120개 당선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무대기로 민주당에 50명이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거기에는 직인이 찍히지 않은 그냥 백지도 무대기로 와서 그것이 다 숫자로 계산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거대한 171석이 됐다는 겁니다. 170석. 그 부정선거가 50석이 들어갔는데 그거 속에서는 백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 백지는 뭐냐? 그러니까 다 모른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체를 까보자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171석이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국민도 많이 의혹을 갖고 있죠. 뭐 그 비밀폰 가지고 뭐 민주당의 뭐 주요 인사하고 계속 뭐 선거 내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재자 투표함을 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자 거기서 무대기로 50명이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어요. 떨어졌던 사람이. 그만큼 국민힘당이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당은 같이 상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70석이면은 그 과반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과반 넘어서 버리는 그런 뭐 국민힘당 불러들 필요 없이 자기 것으로 자기 원대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170석으로. 이러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데 그나마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중간에 걸러지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맞춤형으로 무슨 뭐 이재명 그 당대표 그때 당시 당대표 그 12개 재판 저기 범죄에서 5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검사들이 거기에 조사했던 검사들이 12명이 줄탄핵을 당했잖아요. 전부 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또 줄 기각을 했어요. 31명의 국정 그 장관들,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은 전부 뭐 국무총리, 뭐 서울중앙지원장, 뭐 검찰총장, 뭐 감사원장, 법무장관, 뭐 행안부 장관, 뭐 전부 다 구속을 시켰죠. 31명을. 그러니까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국무총리부터 다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31명을 줄탄핵 시켜놓고 줄기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이란 거네. 나는. 그러면 이들이 사과했냐? 어? 아주 불법을 저지르고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뭐 그 대통령의 그 헌법 원로학자들은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그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걸 하면은 구속당한다라면 고유 권한이다라고 헌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사과를 하고 뭐 친윤계 중심으로 당 운영. 지금 그 권성동이라든지 그 권영세나 김기현 이런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12건은 범죄든지 5건은 재판 다 소용없어요. 전부 품어 안잖아요. 전부 이재명이를 밀고 다. 만약 이재명이 국민의힘당에서 난도질 당해서 다 죽였을 거예요. 뭐 법을 따지고 뭔지고 밖에서 죽이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당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은 대통령 당선 못 돼요. 그 내부에서부터 뭐 이것저것 꽁알쭈꽁알 다 갖다 따져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 민주당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자기 당에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뭐 정직하고 뭐 어쩌고 정직한 것이 그럼 민주당에서 정직했으면 31명을 줄탄핵시켜서 국정 내란을 일으킵니까? 응?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당하고도 무슨 정직한 척 해요. 김문수가 먼저 자기는 단일화하겠다라고 11% 가지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고 나와서는 20번을 갖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딱 국민의힘당 당대표 되니까 딱 손바닥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놈을 그러면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절대 단일화 안 한다는 거죠. 10일을 지나야 한다. 11일까지는. 그리고 한덕수는 절대 기호 2번 못 가진다. 그건 뭐예요? 기호 2번은 제일 세력이 많은 민주당이 기호 1번이고 국민의힘당은 기호 2번은 지간다는 거죠. 응? 한덕수는 기호 2번 못 가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을 죽이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만 죽였나요? 국회의원 17명을 연좌제로 전부 다 내란죄로 다 지금 줄이 깨서 지금 구속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국무총리까지 한덕수한테 줬으면 이렇게 구속당하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김문수가 거짓말치고 그걸 당을 살릴 생각으로 대선 후보가 저거 100% 떨어지고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으로 하면은 민주당은 이런 경우는 100% 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단일이 안 되고 전부 이기적이고 국민의힘당을 살리려면은 8% 뭐 7% 6% 무슨 11%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전부 지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고 하다 못해 당대표로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될 만한 사람은 34%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단위로 하면은 51% 이상 나온다는 거죠. 한덕수가. 근데 그것을 전부 시기질투 해가지고 전부 다 득을 돌려버린 거예요. 국민힘당은 단일화가 안 되고 그러고 무슨
자기 당 내에서 무슨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뭐 정의를 찾고 정직을 찾고 논리를 찾은 놈들이 그러면 민주당한테 그렇게 당합니까? 줄기각을 하거나 줄탄핵을 하고 나서 줄기각이 됐다라면은 그건 국민한테 엄청난 무죄한 사람을 가지고 전부 줄탄핵 시켰다가 줄기각을 했다는 건 헌재에서 줄기각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을 다 탄핵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무죄 무상태 만들었다가 그러면 와서 사죄를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이번에 니들 나오면은 지금 기각당했지. 우리는 탄핵은 우리 고유 권한이야. 그러면 국회의원 권한이야. 그러면서 다 재탄핵할 거야. 네가 지금 죄 없다고 풀어놨지만 우리는 또다시 탄핵할 거야. 쌍탄핵할 거야. 니들 경제부총리 뭐 국무총리 다시 쌍탄핵할 거야. 이런 억지짓을 할 때 그렇게 정의 닦고 정직 따지는 국민의힘당 뭐 있냐 이거예요. 어? 사과를 한마디도 받아냈어요? 사과를 하고 자빠질게. 보세요. 국민의혁신위원회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겸 사태와 탄핵.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어요. 31명을 줄탄핵시키고 줄기각을 하는 이런 마중에 줄기각 했다는 건 뭐예요?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시국에서 대통령 비상겸은 당연하잖아요. 물론 절차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라든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하고 전혀 상의 없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했죠. 그리고 계엄하기 전 그게 몇 시간 전이라 5분 전에 계엄하기 5분 전에 다 이런 국무위원들을 모여가지고 하겠다라고 사인하라니까 다 끝나버린 다음에 그 서류상에 사인하라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인을 해주고 나서는 이것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 파기해버린다. 그렇게 파기한 거잖아요. 이것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한덕수까지 행안부 장관 한덕수까지 끌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김문수가 침대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지가 11% 가지고 당선되니까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덕수한테다가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회비를 10,000원이라도 낸 적 있냐 이런 이따위 소리나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당을 하고 이 나라를 갖다 걱정한 사람이 같으면 갖다 이제 소리 안 주고 한덕수한테 밀어서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와야지. 하다못해 법을 마음대로 바꿔치면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브레이크라도 잡잖아요. 지금은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든지 무슨 배가 뒤집어지든지 브레이크가 없어요. 대통령 거부권도 없고 거대당 170석에다가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정청래가 가졌던 법사위원장까지 전부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국민의힘당은. 그리고 저들끼리 싸움질해요. 네가 옳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당에서 난도질 당해서 다 후보에서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전부 감싸잖아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똑똑하지 않은 놈들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하지. 그렇지만 자기 내부에서 칼질을 하고 자기가 먹는 우물물 갖다 침 뱉어놓고 뒤돌아서서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마시겠다는 놈도 있고 6명이 다 똑같아요. 전부 10% 미만대 11 많아야 11% 가지고 한덕수를 도울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이 다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다 시기질투로 이기주의로 다 망쳐놓은 거죠. 국민의혁신위원회 이날 첫 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드리는 발표에서 1호 안건을 의결했다. 공개된 사점을 통해 내분으로 나를 세우며 절대 다수 정당의 폭주에 무력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당 소속 대통령 부부 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국민의힘당이 자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이 OECD 국가의 지혜 나이가 6위를 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31명을 줄탄핵 시켜놓고는 그 무정부 상태인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 줄탄핵 시켰던 31명들 중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장관들이 사표를 내니까,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사표를 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 법무장관 것만 사표 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를 하더라고요. 왜? 전부 줄탄핵 시켜놓으면 다음에 그 정부가 뭐가 되겠어요? 자기들은 무정부 상태에 두려우니까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사람들 다 줄탄핵 없었어요. 아무것도. 나라가 표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국정내란이라고 그래요. 민주당 측의 변호사가. 공개된 사제문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줄탄핵시키고 31명을 줄탄핵시키고 줄기각하는데 재탄핵 쌍탄핵 하겠다는 놈들한테는 사죄를 받았냐 이거예요. 자기 내분을 난도질한 데는 빠르면서 민주당한테는 끌려다니고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하면서 하나도 사과를 못 받아냈잖아요. 그 줄탄핵을 하고도 하나도 국민 앞에 사과를 안 했어요. 줄탄핵이 줄기각이 됐다는 건 뭡니까? 줄탄핵이 줄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탄핵당할 일이 없으니까 헌재에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공개된 사진을 통해 내분으로 나를 세우며 절대 다수 폭주에 무력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당 소속 대통령 후보 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에 직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걸 반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 운영과 관련한 뼈저린 반성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망각하고 계포와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점, 국민의힘당에 다시 대권을 가져오려고 애쓴 사람은 딱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이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 전부 나머지는 전부 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저 한덕수는 아니야. 한덕수를 밀어야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오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1일 지나서 단일화 할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 갖고는 100% 안 되거든. 모든 국민도 그걸 알아요. 김문수 이재명이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김문수 축하한다라고 인사하잖아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는 김문수예요. 한덕수는 싫어하죠. 51%의 성공률이 있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지지도 11%가 34%를 잡아먹겠다고 침대 정치를 해버린 거죠. 김문수가 자기가 약속한 20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딱 그 국민의힘당 당 대선 후보가 딱 되자 바로 들어넣어버리잖아요. 자기는 단일화 11일까지는 안 한다. 2번 한덕수한테 안 줄 거다. 2번을 주면은 그거 국민의힘당에 나오는 선거 자금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지만 10일이 지나버리면 한덕수한테다가 어거지로 한덕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끌어다가 대선에다 내놓고는 국민의힘당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덕수가 34% 대선에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34%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재명이하고 게임이 되려면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갖다가 국민의힘당에서 끌어냈는데 여기에 다들 사리사욕에 젖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 되고 지가 어떻게 하려고 했지 국민의힘당을 위한 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권영세하고 권성동이하고 김기현이하고 몇몇 국회의원들 빼고는 전부 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김문수를 보세요. 지가 대통령 안 될 거 지도 알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네 2번 안 줄 거야. 10일을 지라서 할 거야. 한덕수가 10일이 지나면 최소한 300억은 자기 돈이 갖다가 선거 자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은 한덕수한테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러서서 이재명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41%를 준 거예요. 근데 지가 뭐 이번에 선거에 승복한다라니까 막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붕괴하잖아. 네가 뭔데 승복하냐. 김문수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찍었다.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는 매국노다. 그리고 그 사람 지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국민의힘당이나 이 나라를 전혀 생각한 놈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이기적이고 뭐 법 따지고 뭐 정도를 따지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 정도를 따지고 법 따졌으면 줄탄핵을 31명에다 재탄핵하고 싹탄핵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재자 투표 뚜껑이니까 50명이 민주당이 전부 당선되냐. 그럴 때 준호가 입 다물고 뭐 했어요. 국민힘당이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 것을 갖다 내부는 그렇게 따져대면서 그럴 때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김문수가 끝까지 자기는 2호 기업은 한덕수 못 주고 단일화 안 할 거다. 11일 지나서 할 거다. 이렇게 뻗대기니까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우리 국민도 국민의힘당 망했구나. 안 된구나 저번에. 저 거대 여당 171석을 가지고 저렇게 독재를 쓰고 상권을 다 무너뜨리고 사법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자기 머슴처럼 저랬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국민들은 그 거대 야당이 독재를 쓰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걸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김문수가 지 사리 사욕을 위한 거죠. 그게 지 안 된다는 거 지도 알아요. 될 만한 사람을 안 준다는 안 죽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선 여기에서 일이 되게 하려는 것은 권영세하고 권성동이밖에 없어요. 김문수가 침대 정치를 그냥 들어 넣어버리면서 나는 11일까지 단일 안 할 거야. 11일 지나서 할 거야. 이렇게 돼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 그것이 다 모든 국민은 거대 야당이 돼서 이 국민의힘당이 대통령 권한이라도 가서 거업권이라도 행사하려면 저거 돼야 되는데 저 김문수가 저 방해를 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제 그 107명이 전부 갖다 내란 수괴죄 연자죄로 다 갖다 묶이고 국민의힘당 갖다가 해산시키고 무슨 이번에 선거 자금까지 다 물어내겠다 박찬대가 고지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41% 지지를 받았던 여당을 선거 자금을 무슨 다 토해내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똑똑하게 대꾸질을 못하면서 자기 당에서 무슨 그 김문수가 20번이나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 해놓고는 단일화를 갖다 뒤집어 엎으니까 될 만한 사람을 가지고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몇 사람이 당을 위해서 그 안 그러면 다 죽거든. 당 운영과 관련한 뼈저린 반성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당원이 당의 주임을 망각하고 계파와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점. 당을 운영한 점이 아니라 여섯 명의 대선 후보들이 다 이기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8%, 6%, 11% 갖고 안 되면은 한덕수 34%를 가지고 밀어야죠. 전혀 국민힘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가 되지도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끝까지 했던 김문수라든지 사람이 아니죠. 당 운영과 관련이 뼈저린 반성도 담았는데 여기에서 김문수가 패배하자 이건 겸허히 받아들인다 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당이 무슨 비상계엄이니 계파 특정인 당을 운영했다든지
뭘을 당대표 강제 퇴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해서 나는 김문수가 지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한독수하고 단일화를 안 하고 이제 떨어지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니까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를 욕하잖아요. 네가 뭔데 다 겸허히 받아들이냐? 에? 한독수하고 단일화 했으면 이 국민의힘당이 가져올 수 있는 대권을 김문수가 지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다못해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라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등은 과거의 형태를 반성했다. 그런데 강제 단일화는 왜 김문수로 강제로 단일화를 하게끔 합니까? 누구냐 보면 몰라요. 지금 자기 11% 갖고 안 되는 그 빠른 것을 왜 한덕수한테 밀어주지 못해서 강제 단일화를 시킵니까? 그러고는 당을 가지고 2번이나 고소질을 했어요. 저런 사람을 당대표 하면은 그나마 국민의힘당을 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등 돌려서 민주당 다 가요. 요새 보수층이 49%로 대통령 당선됐던 이재명이한테 지금 62% 지지율은 뭡니까? 이 국민의힘당 밀던 사람이 다 민주당죠. 차라리 김문수 안 되고 이재명이 된 게 잘했다. 이 나라 살렸다. 김문수가 됐으면 어쩔 뻔했냐. 두 사람 놓고 다를 게 없다. 거짓말 치고 뭐 하는 거. 그럴 바엔 이재명이 낫다. 이런 거예요. 보수층이. 뭐 이번에 6%대 뭐 부동산 잡는 거라든지 뭐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들이 많이 지금 민주당은 딱 49% 그것이 마지노선이에요. 나머지 62% 된 건 전부 보수층이 그리 간 거예요. 지금 뭐 20% 미만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민주당한테서 그걸 배워야 돼요. 민주당은 너무 사악하죠. 지금. 공개된 사정을 통해 내부로 나를 세우며 절대 다수 정당의 폭주에 무력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무력했죠. 그거대는 무력하면서 당내에 어떻게 해든지 대선을 가져오라고 권성동이하고 누구예요? 권영세, 김기현 여러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한독수를 지가 뻗이면서 단일화를 안 하려고 침대 정치로 누워버리니까 한독수를 밀면 100% 되는데 저게 저렇게 막 다리를 걸면서 누워버리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이렇게 해서도 그러면 다른 당 사람들 당을 위해서 민주당 같으면 벌써 그런 경우는 절대 이따이지도 안 한다. 국민의당에.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약속했다. 혁신을 지속하며 뭐 박근혜를 가지고 뭐 탄핵을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걸 보호하지 못했던 국민힘당이 이번에는 그 줄탄핵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했던 것을 같이 자기 자기 당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관저에 가서 시위하고 했던 45명을 내란죄로 뭐 하겠다고 저 국민힘당에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당에서는 박근혜라든지 윤석열을 정당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 민주당한테다가 이렇게 덮어씌을 당한 거예요. 자기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보호하려고 애썼던 사람을 가지고 45명을 뭐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이런 건 미친 짓이죠. 만약 이런 경우 민주당이 했다면 민주당은 171명이 다 가서 관저에 가서 보호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은 171명이 다 와서 관제를 에워싸워서 보호했을 거란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107명이 가서 45명이 가서 보호했어요. 군비들도 가서 보호하고. 근데 그 뭐 45명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대통령을 뺏기죠.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이나 갖다 뺏기잖아요. 임기도 안 채우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출 제일 많이 했어요. 최고 수출은 박근혜 정부 때예요. 뭐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약속했고 혁신을 지속하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고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겠다고 하면 이제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겠다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 편을 좀 감싸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한테 배우란 소리가 뭐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국민힘당 같으면은 한덕수를 밀어서 국민의힘당이 대꾸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치는 김문수를 많은 당 지도자들이 이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네가 약속했던 걸 지켜라 그렇게 됐어야 됐죠. 이게 말을 안 듣고 막무가내로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하다못해 자기 사욕을 위해서 당대표로도 떨어지면 당대표로 될 것을 했으니까 떨어지고 나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니까 막 지지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네가 뭔데 겸허히 받아들이냐. 윤희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당의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우리 편 감싸기 하란 소리에 나는 우리 편 감싸기 못했단 소리에 나는 근데 이거 보세요. 뭐 45명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던 세력한테다가 범죄자로 만들고 권선동이라든지 그건 누구예요? 권정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김문수가 통합하라고 그런데 안 하고 침대 정치를 해버리고 누워버리고 나는 시비를 지나서 할 거야. 왜 시비를 지나? 한덕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1% 가진 놈이 34%짜리를 떨어뜨리고 지가 되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안 된다는 것도 빤이에요. 어떻게 이재명을 이겨냅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40% 정도 지지율이 있고 김문수가 11%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처럼 똘똘 뭉쳤으면은 당이 대권을 가져오려면은 한덕수가 된다는 걸 알면 전부 똘똘 뭉쳐야 되는데 6명의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 전부 한덕수를 갖다가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을 보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코가 깨서 연자지로 다 이제 구속당하고 나서 한번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죠. 그리고 한덕수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지 스스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가 지금 구속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당하고 그 다음 국민의힘당 뭐 선거자금 박찬대가 그러잖아요. 선거자금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 이 짓거리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51% 돼버렸으면은 이런 일 안 벌어지잖아요. 뭐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약속한다고 하면서 혁신 지속하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 주심의 정당이 되고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요했는데 국민의힘당이 자기 당을 감싸는 짓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당을 위해서 당을 좀 위하라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배우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당에 갖다 뒀으면 다 난도질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뭐 12건의 범죄 뭐 5건의 재판 갖다 탈탈 털어서 자기 자체 내에서 다 죽여버려. 국민의힘당은 당을 감싸야지 뭐 한덕수를 왜 감싸지 못했습니까? 될 만한 사람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6% 7% 뭐 11%가 지가 뭐 되려고
사욕을 채우다가 그 6명 놈 똑같아요. 6명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뭐 안철수 뭐 전부 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권성동이라든지 권영세라든지 그런 사람을 범죄 취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가서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이 위험한 상태에서 팔짱 끼고 있는 놈들은 죄가 없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무슨 범죄인 취급을 한 것이 자기 당에서부터 이지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연좌제로 다 국민의힘당 107명 전부 다 줄줄이 끼어서 갖다 구속시키죠. 윤희숙 위원장 이날 회의를 마친 후에 당의 잘못과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새겨넣는 방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국민의힘당 이재명이 당한테 배워서 단결하고 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은 전부 난도질에서 자기 대통령을 호했던 45명과 어떻게 하든지 당내에서 열심히 하려 했던 사람을 갖다 법제인을 만들어버리고 방관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이것이 국민의힘당 보면 전부 다 이게 단일화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그 국민의힘당은 충분히 한덕수를 넘은 대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전부 다 외면하고 윤 위원장은 이미 여러 번 사과를 이루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사과를 도에 새기는 건 나라로 따지면 헌법조문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 지도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은 죄 줄탄핵 31명에 대해서 줄기각이 됐는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국정 내란을 일으킨 거죠. 줄탄핵이. 그 사법법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자기 식구들 칼로 난도질 하는 데는 빠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막지를 못했잖아요. 오늘 매일경제 겸 후보 교체 사과한 야 혁신위 과거 단절 당헌 당규에 새기겠다. 나는 꼭 이것을 들으니까 김문수가 단일화 하겠다고 20번이나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되자 그거 20번이나 했던 말을 전부 뒤집고는 손바닥 뒤집어 버리고는 못한다. 이 기호 2번은 한독수한테 못 준다. 이러고 나는 그러고 나서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는 자기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똑같은 느낌이야. 울림이. 이 국민의힘당이 똘똘 뭉쳐서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전부 이게 분산이 되고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는 뭐 사과를 하고 뭐 이 짓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사과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리고 제발 민주당한테 배우세요. 민주당 국민의힘당이 살 길은 똘똘 뭉쳐야 돼요. 이 민주당이 얼마나 법을 위반하고 별짓 다 했습니까? 법 같지도 않는 짓거리를 많이 했죠.
매일경제신문인데요.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반미로 뭉치는 중브라질 남미 횡단철도 건설 맞손.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반미가 지금 일고 있죠. 브라질에서 페루 항구까지 남미 대륙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손을 잡은 셈이다. 브라질 교통부는 9일 현지 시간 부처 산하철도공단이 중국 철도 경제계획연구소와 브라질 페루 철도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노선은 브라질 바이아, 고이아스, 마토그로스, 혼도니아, 아크리주를 횡단해 페루 창카이, 메카포토까지 이어진다. 창카이 항은 중국 국유 해운사인 중국 원양 해운에서 건설한 항구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 측에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렸다고 G1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길이가 약 4,500km인 이번 철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은 700억 달러, 약 96조로 예상된다. 반미로 뭉치는 중국과 브라질 남미 횡단철도 건설 맞손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썬가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